자, 이번 시간은 재산세 관련한 주제, 우리 교재로는 51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에서도 약 3문제에서 4문제, 취득세 3문제, 4문제, 등록면허세 1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재산세 일단 지방세 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부과하는 세금 이렇게 봤었고요.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조세 분류라고 해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자 양도소득세, 종부세,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이런 것들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국세는요 납세지가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지방세라고 하는 것,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요. 이 취득록세하고요, 재산세, 바로 지자체가 바로 그 과세 대상 물건이 있는 곳이 납세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양시에 지금 이제 부동산, 주택이라든가 건물, 토지 등을 가지고 있으면 안양시에서 소위 뭐를 바로 재산세를 과세한다 해서 우리가 앞에서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와 광역시 단위하고요. 그 다음에 도 단위로 구분하면서 원, 투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원이라고 해서 취득세가 특별시세, 광역시세에 해당이 되고 등록면허세,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구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도 단위에서는 자, 도세는 투라고 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도세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시군세 이렇게 분석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등을 논할 때 이렇게 갔었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때 이런 개념이 있었고요.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할 때 그리고 세 번째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라고 해서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매년 6월 1일이 되게 되면 재산세 납세 의무 성립하게 됩니다. 나중에 종부세도 6월 1일이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해서 12월 31일 밤 11시 59분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다?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았었고요. 뭐 이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 납부와 보통 징수라고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은 신고 납부의 대상이 됐던 거죠. 여기서 파생됐던 개념이 뭐가 있었냐면 저런 게 있었습니다. 바로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100분의 20, 사기 등이 매기게 되면 100분의 40이라고 해서 가산세에서 파생되는 주제 하나,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 이런 것들이 보통 징수의 대상이 되게 될 텐데 이 보통 징수에 있어서는 가산금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가산금 100분의 3 이런 거 있는데 큰 쟁점 안 되고요. 또 중가산금 이런 것들 있었는데 거의 이슈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체료에 해당하는 개념이 바로 가산금이다. 이런 내용들 앞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재산세 관련해서 과세 객체라고 하는 거 토지하고요, 건물하고요, 주택하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 선박 이렇게 5개 항목이 재산세 과세 객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토지, 건물은 뭐 그렇다 치고 주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토지 플러스 건물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그런다? 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이라든가 뭐 등기법 이런 걸 보게 되면 토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건물이라고 하는 이런 걸 이제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공법이라든가 혹은 세법 이런 영역에서는 토지 플러스 건물을 따로 묶어서 뭐라 정의한다? 바로 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토지 플러스 건물을 묶어서 부를 때 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있었고 항공기 선박은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의 분류. 자, 일단 비과세 대상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관련 지방세라든가 관계 법령에 따라서 비과세 또는 이제 경감된다 뭐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테고요.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분리과세와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 요 구분 짓는 게 기본적으로 한 문제짜리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분리과세하고요. 그다음에 별도 합산, 종합 합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설명드리는 이 지방 재산세 관련해서는
이게 한 3, 4일 걸렸던 작업들이었어요. 워낙 양이 방대가지고 이게 보통 일반 수험서에서는 지금 이제 별도 합산, 분리과세, 종합 합산이라고 하는 이 항목을 가지고 한 8페이지 가까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그거 이제 다 해봤자 외울 수가 없다는 게 제일 출발점이 될 테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영역은 바로 16년 동안 시험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주제 거의 다 섭렵을 했고요. 딱 하나 지금 빼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몰라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어요. 그래서 요것만 외우게 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만들고 나서 얼마나 스스로 기특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8페이지를 지금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페이지로 줄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작업 자체가. 그래서 자, 이 분리과세,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자, 이때 합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합산이라고 하는 용어는 합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재산세라고 하는 게 시군세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될 텐데, 하나의 시 또는 군에 있는 종합 합산은 종합 합산끼리 합치고, 그다음에 별도 합산은 별도 합산끼리 합쳐서 전체를 과세 표준으로 뽑아가지고 여기다 세율을 곱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래서 얘들끼리는 다 합산, 합친다라는 의미가 내재가 되어 있고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라고 하는 것은 개별 토지 단위로 세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분리과세가 몇 개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양시 내에 예를 들어서 전이라고 하는 거 하는 것이 한 필지가 있고, 답이 3필지가 있고, 과수원이 한 필지가 있다. 그럼 이제 그걸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다 그 전 하나에 대해서, 답 하나에 대해서 또 과수원 필지 하나하나별로 세금을 매긴다라는 식의 개념을 뭐라고 한다? 분리과세 대상.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요, 재산세 거의 안 내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땅을 아무리 많이 갖고 몇만 평을 갖고 있어도 필지를 다 분할해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농지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농지에 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거의 비과세가 돼버린 문제가 터져요. 왜 이유는 뭐냐면, 뒤에 가면 재산세가 2,000원 미만일 때는 어떻다? 바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요렇게 분리과세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 같은 경우는 한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5개가 있다. 그럼 5개를 다 묶어서 다 하나의 과세 표준으로 봐서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개념이 합산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별도 합산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합산한다는 얘기죠. 별도 합산끼리 다 재산을 합쳐서 다 하나의 과세 표준 잡고 거기다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재산세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우셔야 돼.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종부세 할 때도 기본이 되는 문제 유형이고요. 자, 별도 합산 0.07%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0.07% 적용하는 게 전답 과수원이라고 해서 이걸 통칭하여 농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저기랑 좀 틀려요. 우리 농지법에서 농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단연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농지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세금 매길 때요, 그게 실제 농작물을 농사를 짓는지 않는지 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지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다. 물론 확인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떻다? 그때는 실제 토지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전답 과수원, 농지 여부 등을 판단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담당 공무원이 각 개별 토지를 다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지 단생 식물을 재배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목을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세금을 부과하죠. 그래서 전답 과수원 또는 농지라고 하는 것도 뒤에 보시게 되면 길게 써 있어요. 제가 일 없이 줄여놨으니까 그냥 무식하게 끄트머리만 하는 거야. 전답 과수원 들어가면 어떻다? 0.07%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장 용지도 있고요. 임야라고 하는 지목 이런 것들도 다 0.07% 이제 0.2% 적용하는 게 있어요. 이염터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염터라고 하는 거에서 그냥 외우시면 돼. 0.2% 적용하는 게 뭐라고요? 염정과 터미널 부지라고 하는 거
요렇게 정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는요, 장장 이렇게 갑니다. 뒤에서 묶어서 보시면 다 장자예요, 장자. 자, 골프장용 토지하고요. 또 하나가, 자, 고급 오락장용 토지라고 하는 거 4%. 그래서 얘들은요, 자, 개별 물건 단위로, 개별 토지 필지 단위로 다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된다 해서 0.07% 농지, 임야, 목장, 용지라고 하는 거 0.2% 이염터라고 했으니까 염전과 터미널 부지. 그냥 어떤 사람이 지자체 관할구역, 하나의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염전이란 용도를 토지를 가지고 있고 다 터미널 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각각 개별 필지 단위로 다 세금을 매긴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원 미만이 되게 되면 다 부징수의 대상이 되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 한편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중에서 장장. 나중에 장장 시리즈 들어가면 무조건 얼마? 4%의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별차, 운원 이렇게 외우셔야 돼. 별도 합선, 과세 대상 토지라고 하는 것은 차고지라고 하는 거, 운전 학원용 토지, 그 다음에 원형 보전 임야라고 하는 거 요렇게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별차, 운원 해서 별도 합선 과세 대상 토지가 뭐가 있다고요? 차고지, 운전 학원용 토지, 원형 보전 임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뭐 이제 어떤 사람이 지금 이제 차고지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럼 다 재산을 합쳐서 다 바로 과세 표준 잡고 거기다 세율을 곱해서 지금 이제 재산세를 부과를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별차 운원. 그다음에 이제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외울 게 부속 토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속 토지 들어가 있으면 다 별도 하자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서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보통 이게 교재 8페이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그 중에 몇 개를 밑줄을 긋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다 부질없는 짓거리고요. 그냥 대놓고 외우셔야 돼. 자, 0.07% 농지, 임야, 목장, 용지 어렵지 않아요. 0.2% 이염터라고 해서 자 0.2%짜리 있었고 염장과 터미널 부지 4% 장장해서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라고 하는 거 4%라고 하는 거. 자, 별차운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요, 뭐가 있다고요? 차고용 토지, 운전 학원용 토지, 원형 보전 임야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뭐야? 부속 토지. 이렇게 외우시면 좀 이따 지금 이제 16년간의 문제를 쭉 분석할 때 딱 하나만 삑사리가 나고 그 몰라도 답 고른데 지장 없어요. 이걸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 대상 토지, 분류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건물과 주택과 항공기 선박은 거의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문제 가지고 요거 확인해 볼게요. 요 얼마나 이제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52페이지 가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25, 24번 문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나 별도 합산 과세 대상, 분리 과세 대상 등이 같은 것으로 묶인 건 나와 있죠? 그럼 기억번 끄트머리 가서 봐야 돼. 임야라고 되어 있죠? 이거 뭐가 됩니까? 0.07% 분리 과세 대상 토지가 됩니다. 니은번이요. 끄트머리 원형 보전 임야, 별차 원 나와 있죠?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디귿번 끄트머리에 뭐라고 돼 있어? 중간에 염전 나와 있나요? 이염터 0.2%의 분리 과세 대상 토지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리을본 보니까 겁나 길게 돼 있는데 운전학원 나와 있죠? 별차 운원. 그럼 얘는 뭐가 된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얘는 디귿하고 리을, 자 지금 뭐야? 지금 니은하고 리을 두 가지가 별도 합산이고요. 기억은 0.07% 분리과세 대상. 그 다음에 디귿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염터라고 해서 0.2%의 분리과세 대상. 요렇게 해석하는 거죠. 기억 디귿이거나 니은, 리을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같은 것끼리 연결하시고 있으니까 기역 디귿이 없단 말이에요. 기역 디귿이 없으니까 니은 이을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2번 문제 볼까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능에서 끝머리 봐야 되지. 부속토지. 답 몇 번? 3번. 바로 그냥 치고 들어가셔야 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뭐라고요? 부속토지. 앞에 읽으시면 안 돼. 바로 답 나오니까. 세법이 이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은 전체 그림에서 우리 조세 총론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은 사실을 아주 철저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게 이제 법조문을 가지고 출제를 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간단하게 구성되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과세 객체 중에서 토지 관련 한 번만 더 보고 나서 다음 주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토지라고 하는 거, 자 재산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 분리과세,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종합 합산 간단합니다. 부속 토지, 별도 합산 간단합니다. 별차 운원에서 차고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운전 학원 부지, 그 다음에 원형 보존 임야,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이 될 텐데 0.07% 농지 임야, 목장 용지라고 하는 거, 0.2% 이염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4% 장장장 4%가 어떻다? 장장장에서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에서 벌써 세율 거의 다 마스터를 하셨습니다. 요렇게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자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은 큰 이슈가 안 되는데 여러분 교재 53페이지 보면 주택 관련해서 한동 건물이라고 하는 것과 자 주거용 한동 건물에 있어서는 주거와 주거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거 뭐냐면 주상복합이라고 보시면 돼. 주상복합 건물을 봤을 때 한 2층까지 상가로 쓰고요. 3층, 4층, 5층 이렇게를 주택으로 쓰면 그 3층, 4층, 5층 부분만 뭘 해석한다? 주택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저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에 제가 알던 친구 중에 하나 그 뭐 꿈이 야무져. 꿈이 야무진 게 소박해. 그래서 그 사람의 소망은 뭐였냐면은 저런 거 있어요. 뭐죠? 1층에 편의점 또는 이제 호프집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한 3층 정도 다가구라고 그러나요? 뭐 요 정도 해서 주상복합이라 보기는 민망한 노릇이고 월세 받아가지고 탕자탕자 놀면서 그리고 이제 얼마나 좋아. 밤에 되면 자기는 3층 같은 데 살다가 밤에 어떻게 닭 먹고 싶으면 밑에 가서 닭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 가서 뭐 사 먹고 싶으면 사 먹고, 이런 삶을 꿈꿨던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삶에 미쳐버리겠지. 닭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닭 삶는 냄새 밑에서부터 살살 풍겨와봐. 그럼 또 애들이 닭 먹을 때 조용히 처먹냐고, 뭐 그냥 소리 지르고 뭐 깨고 이지랄 하지.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을 내가 가고 싶은데 어린놈의 새끼들이 그냥 담배 꼬나물고 밤 1시에 편의점 앞에 소리 지르고 있고, 하여튼 등등등. 자, 바로 그 얘기야. 항구의 건물 중에서 일부가 주택으로 쓰이게 되면 그 부분만 어떻다? 주택으로 보게 된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3번 항목이 쟁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출제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해서, 자, 유약공제 전대중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 파트가 진짜 어렵게 구성되는 영역인데요. 유약공제 전대중은 바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해서 유약공제 전대중.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있었다. 취득세 과세 대상 할 때 무사대주라고 해서 무상의 이용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이 있었나요? 대수선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바로 주택조합 이런 것 들어가면 어떻다? 취득세 과세 대상. 2호 들어가면 어떻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이전이라든가 50만 원 이하 이런 경우 어떻다? 취득세 비과세 대상. 두 번째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 하나 기억해야 되죠. 자,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기본적으로 어떻다? 취득세 비과세가 되게 된다. 매매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대신에 등록면허세는 비과세가 되게 된다. 그런데 이 아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런 경우 있더라. 과세 표준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아서 지자체에서 알 수가 없어서 7년 경과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그때는 등록면허세 받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50만 원 이하의 취득, 그래서 취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그런 사안에서 이때는 바로 등록면허세는 받겠다라고 했다. 이런 것이 출제 포인트. 이게 이제 재산세가 좀 어렵다. 유약공제 전대중 외우셔야 된다고. 유약공제 전대중. 핸드폰
핸드폰 꺼내봐요. 자, 그 이제 뭐 친구한테 문자 하나 보내. 유약공제 전대중. 그러면 이제 친구가 그런 보면들을 받고 나서, 야, 완전히 맛이 가버렸구나. 공부한다고 하지만, 안 됐다, 얘. 유약공제 전대중. 그럼 이제, 그쪽에서 답장이 올 거예요. 뭡니? 이렇게 해서.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약공제 전대중 외우셔야 된다고 한 번만 입력해봐요. 그러면 이제 안 잊어먹어요. 왜? 개망신을 당하거든. 너 어쩌다 이렇게 됐냐? 시켜서 그런 거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약공제 전대중 일단 공식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무사대주가 뭔지 몰라도 일단 외우고 나니까 한번 들으면 기억이 난다고. 사람들이 보통 이해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외우겠다. 이렇게 전문용어로 개소리 되겠습니다. 왜? 그날 이후로 안 볼 거거든. 그러게 사람들이 지금 당장 안 하고 언젠가는 공부를 하리. 내년에 하시면 안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일단 유약공제 전대중. 일단 공식 외우고 치고 들어가는 거야. 유약공제 전대중. 귀하게 잘하셔가지고 절대 따라하지 않습니다. 우아하게 사셨으니까 따라 한번 해버리니까요. 몇 번 하면 쪽팔림도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유약공제 전대중. 유약공제 전대중. 유약공제 전대중. 이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자, 이 파트를 제가 문제 구성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다는 게 뭐냐면 법조문에 뒤에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취득세 지금 과세 대상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비과세 대상 중에 제외 이런 것들 예외 항목을 다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그걸 외울 게 아니라 그 예외를 다 뽑아서 출제를 하니까 어떻게 하자? 결국은 예외만 외우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유약공제 전대중 유약공제 전대중 바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유약공제 전대중은 어떻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자, 유약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지자체가 1년 이상 공공용 등으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거 뭐냐면은 저런 거 있잖아요. 자, 안양시청을 따라보시고 새롭게 신축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신축하고 있는 와중에 근처 건물 같은 데 들어가서 시청, 구청으로 써야 되거든요. 예, 그때 당연히 월세 내겠죠. 그럼 월세 받는 그 사람은 어떻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혹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시청이나 구청으로 쓰겠다는데 건물주가 공짜로 쓰십시오 하게 되면 어떻다?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유료로 공공용으로 국가지자체가 쓰게 되는 경우 어떻다? 그 건물주 등은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다. 약정이라고 하는 거. 이번에 법이 좀 바뀌었는데 국가지자체 자 바로 등과 재산세 과세 대상의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라고 해서 이거는요 어디에서 한번 공부하는 거냐면 부동산 공법 도시개발법이라는 파트를 가서 보시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나오는 쟁점 중에 하나가 지금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자 돈이 좀 부족했을 때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토지 건축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거기서 출제 포인트는 국가, 지자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은 지급 보증을 요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자 지금 자 토지 소유와 같은 민간 시행자는 믿을 수 없으니까 어떻다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제 있었고요. 또 하나가 선수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이 다 완성이 된 다음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준공검사 등이 되지 않아서 이거 넘겨줄 수가 없다. 공사원료 공고가 없어서 넘겨줄 수가 없는데 미리 돈 받고 어떻다 임시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 이런 것을 가르쳐서 나중에 이 사람 이렇게 자 소유권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자 미리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다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즉 등기가 안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때는 바로 뭐라고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게 유약, 유료하고요. 약정 두 개 딱 같고요. 세 번째, 공 들어가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대전의 공지. 이건 이제 건축법 할 때 설명 안 드려요. 워낙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으면 소위 이제 국토계획법을 통해서 건폐율 규제 이런 게 있죠. 건폐율 규제가 있습니다. 건물 지을 때 건폐율이 50%다. 그럼 100평 중에 얼마? 50평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말이죠. 지금 이제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이게
건폐율 50%면 50%까지만 어떻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건축법에서는요, 이웃하고 있는 대지와 일정 거리를 격리해서 건물을 짓거나 이런 아주 복잡한 조항이 있어. 경우에 따라서 8m를 격리하는 경우도 있고 4m를 격리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등. 즉 건폐율 50%를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경우의 수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 이걸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구나. 건폐율이 50%가 적용이 된다. 자, 두 개의 토지가 있어요. 건폐율이 50% 적용한다. 그럼 건물 소유자는 이렇게 이쪽에다가도 50%를 지을 수 있고 또 지가 마음 내키면 어떻게 여기다가 50%를 적용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아니에요. 대전의 공지라고 해서 건폐율 50%를 적용을 할 때도 이웃하고 있는 토지하고 관계를 따져 물어서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다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걸 우리가 이름에 뭐라고 한다? 대지 안에 공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기 나와. 우리 민법에서는 얼마? 0.5m 이상만 격리하면 어떻다?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0.5m 이상 격리하지 않고 건물을 축조하게 되면 변경, 그 다음에 공사 중지 청구 등을 할 수 있는데 출제 포인트, 공사가 완성이 돼버리거나 공사가 진행되고 1년이 경과되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민법에서 다루는 얘기예요.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공개공지라고 해서 건폐율 기준을 적용을 받더라도 이웃하고 있는 토지와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물을 지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뒷땅이니까 당연히 재산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지금 듣다 보면 다 재산세 과세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외우셔야 된다고. 근데 한 번도 안 받은 게 딱 시험 지문에 나오면 당황하잖아. 당연히 이제 외워야 되는데 자 지금 첫 번째 유약, 그 다음에 공까지 공부를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제라고 해서 제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제방이라는 지목. 자, 그런데 특정인이 사용하는 제방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지목이 제방이고 거기에 바닷가라든가 이런데 제방으로 쓰고 있다. 그럼 그건 공공용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 내가 땅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제방을 설치를 했다고 바닷물 때문에. 근데 거기다 세금 내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그런데 특정인만이 사용하는 그 제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해서 유약 공제까지 왔어요. 와우.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이거야. 자, 군사기지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는 토지 중 전답 과수원 대지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전답 과수원 세트니까 전하고요. 대지라고 하는 거. 자, 요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민통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세법 얘기하다 보면 세상 모든 얘기를 다 섭렵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민통선이라고 들어보셨죠? 민통선이라고. 하여튼 뭐 북한하고 되게 가깝대. 잘은 모르겠는데 거기에 한국 국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고요. 민통선은 개나 소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철저한 통제가 있어요.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철저한 통제를 하는 지역이야. 그럼 거기는 세금 내릴까요?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기본적으로 민통선 안에 있는 토지 통제보호구역. 그러면 일반 민간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곳곳이 막 지뢰밭이야. 거기다 세금 내려요? 안 때려요? 내가 땅 갖고 있는데 하필이면 재수없게 휴전선 인근 지역이야. 그래서 다 지뢰가 막 사방에 춤을 치고 있어. 그럼 그 땅에다가 지뢰는 지뢰고 축하합니다. 땅 가지고 계시네? 세금 내시라. 이렇게 하겠냐고. 협조를 안 하면 이제 수업 진도가 이제 딜레이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개고생하고 나서 뭐 떨어지고 뭐 그렇게 꼬이는 거지. 다시 땅을 갖고 있는데 지뢰밭이야. 이게 통제보호구역이라는 얘기예요. 세금 매긴다고 안 매긴다고요? 안 매긴다고 기본적으로. 근데 민통선에 지목이 전답, 과수원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대지, 건물 지어진 토지. 민통선 내 주민들은 어떻다고요? 재산세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 잡으셨어요? 원래 포인트는 통제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은 기본적으로 다 비과세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 지뢰가 막 춤추는 땅이라고 당연히 비과세해야 되지. 그런데 그 안에서 민통선 안에 있는 경우처럼 전답과수원 대지 같은 경우가 다 이렇게 바로 뭘 한다고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유약
공제, 전대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대지가 또 나오는구나. 자, 이게 아주 더러운 문제인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고 사실 맞추기 진짜 어려웠어요. 자, 복가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가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 계획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대지라고 하는 것은 요거 어떻다? 바로 취득세, 과세,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자 가볼까요? 이게 이제 건물 부분은 어떻다? 자 이건 뭔 얘기냐면 건축물의 대지, 주택의 대지 이런 얘기라고요. 건축물의 대지와 주택의 대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재산세 과세한다. 그러니까 어떤 토지가 있어요. 어떤 토지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주거 용도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주택이라 부르고 주거 용도 외의 용도는 그냥 건물이라 부르게 된다고. 그럼 이거 건물 철거 명령이 떨어졌어. 또는 철거 보상 계획이 이루어져서 그해 6월 1일 현재 자 이미 철거하기로 약정이 돼 있다고. 이거 재산세 때려요, 안 때려요? 다시. 앞에서 우리가 재산세 과세하는 게 토지, 건물, 주택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돼 있었죠. 항공기 선박은 쟁점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건물이 아직 철거는 안 됐어. 근데 7월 1일에 철거하기로 약정이 돼 있고 또는 철거 보상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이 건물도 아직은 6월 1일 현재 건물이죠.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주거용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비주거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철거하기로 확정이 돼 있다고. 그러면 재산세 과세할 거야, 안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읽지 말라고. 읽으면 해석을 잘못하니까. 읽지 마시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식이 틀리면 그 상식을 고치면 되는 거야. 자, 내가 땅하고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주거용이 될 수도 있고 비주거용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이제 6월 15일 날 철거하기로 약정이 돼 있다고. 그럼 건물 부분에 대해서 자 세금을 재산세를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알았어. 그럼 6월 2일 날 철거하기로 약정이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재산세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상식적으로 마음 바꾸지 말고 이 새끼 눈빛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니까 갑자기 나는 이쪽으로 다시 갈래. 가세에 대해서 이거 하면 안 되고 6월 2일 날 철거기로 약정이 돼 있다고. 근데 6월 1일 날 재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일단 전제를 깔았어요. 근데 철거기로 돼 있다고, 약정이 돼 있다고, 또는 철거 명령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건물 부분에서 재산세 과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지. 안 한다고. 근데 그 밑에는 땅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재산세를 과세를 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겠지만은 토지 부분은 따로 당연히 재산세 과세가 된다. 그 다음 마지막에 자 사치성 재산 중 취득세 중과 대상 재산. 그래서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별골 고고 기억나시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바, 고급 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재산세 과세하게 된다. 원래 임시용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임시용 재산은 뭐죠? 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임시용 재산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뭐 그런 게 있겠어? 1년 미만인데 초호화 고급 주택이다. 뭐 그런 게 있겠냐고. 아니 있으면은 어떻다? 재산세 과세하겠다. 그래서 그냥 외웠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뒤지게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유약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거. 유약공제 전대중. 이게 바로 어떻다? 바로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요즘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마 30페이지도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유약공제 전대중. 그거 봐요. 처음부터 그냥 유약공제 전대중 외웠으면 서로 피곤하지 않잖아. 얘기 안 해도 되고. 근데 그렇게 못 믿어가지고 자 막 생각을 하고 유약공제 전대중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은요 나머지가 다 비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제가 이제 이걸 분석을 할 때 유약공제 전대중을 거기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54페이지 가면 비과세 대상 겁나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뭐 제외, 뭐뭐 제외, 뭐뭐 제외, 뭐뭐 제외, 뭐뭐 제외, 뭐뭐 제외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걸 다 뽑아놓은 게 이 얘기라고. 유약, 공제, 전대중.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해석하시면 안 되고 생각하면 안 되고 유약, 공제, 전대중은 다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 54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거기 1번 문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뭘 골라라? 과세 대상을 골라라. 유약, 공제, 전대중.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되죠? 유약, 공제, 전대중에서 1번 보니까 끄트머리, 자, 임시용 건축물, 이런 거 나와 있죠? 임시용 건축물, 유약, 공제, 전대중에 포함 안 되죠? 그죠? 아니, 지금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어떤 내용을 읽으면서 요걸 한번 의미를 새기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이게 독이 된다고. 왜? 거의 비과세 대상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제 마구잡이로 막 낼 거라고. 그럼 막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하고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고. 그냥 유약, 공제, 전대중. 이걸 외우고 찾아야 된다. 2번 보니까, 자, 끄트머리 대지 나와 있죠? 나와 있죠? 거의 이게 과세 대상. 답 2번이라고. 이게 제일 어려웠던 문제예요.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그 다음에 3번 지문 끄트머리, 뭐 국어, 이런 거 나와 있죠? 모르지, 국어가 뭔지. 우리가 이제 공간정보법에서 국어를 공부하는데, 자,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이런 걸 국어. 그 비과세란 얘기입니다. 이게 다 몰라야 돼. 우리가 외운 건 뭐밖에 없으니까. 자, 과세 대상만 분석을 해서 외우셨다고. 유약, 공제, 전대중.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보니까 전답, 과손, 대지, 재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제 보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다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뭐 겁나 길게 돼 있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대지안의 공제는 제외라고 돼 있죠. 이제 공제는 어떻다? 과세 대상. 그럼 공제 제외니까 이것은 비과세 대상.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래서 이 파트가 더럽게 어렵다고. 자, 지금 제가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서 유약, 공제, 전대중 보셨고 2번 문제 가볼까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30회 때 문제 봐봐. 지난번 28회 때는 과세 대상을 고르시오라고 나왔고 지금 30회 때는 비과세 대상을 고르시오라고 출제가 됐죠. 이렇게 내는 거라고.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저렇게. 자, 그래서 1번 지문 끄트머리 보니까, 자, 유료 나와 있죠? 과세 대상이죠? 그 다음에 2번 지문 뭐라고 씹으리고 있는 거야? 잘 모르겠네요. 3번 지문이요. 특정인이 사용하는 제방 나와 있죠? 요것도 유학 공제에 해당이 되니까 과세 대상. 4번 군사시설 보호,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답 대지. 아까 전답 과수원 대지는 어떻다? 과세 대상. 민통선 아니라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끄트머리 최종님, 시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최종님, 시험님 요건 좀 설명을 좀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이 최종님, 시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종자를 채취하기 위한 살림 또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종자를 채취하기 위한 살림이라든가 시험님은 나무가 얼마나 잘 자르나 체크하기 위한 그런 숲을 가리켜서 최종님, 시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이제 공익 목적의 토지예요. 근데 내 토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어떻다? 비과세 대상. 그래서 이 문제를 다 쫓아가실 수는 없고요. 1번 유약 공제 전대중 하면 1번 하고요. 그 다음에 3번하고 일단 4번 체크해 봤고요. 2번쯤은 한번 둘 중에 하나 찍는 거야. 2번하고 5번 중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서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농지. 자, 요것도 더 한국농어촌공사가 재산세 납세 의무를 진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건 좀 비워두시고 그저 확률 높은 건 뭐라고요? 유약 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거. 자, 하여튼 세법이라고 하는 걸 가실 때 요렇게 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최종님, 시험님의 의미까지 물어봤던 그런 문제. 근데 이걸 진짜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거를 다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을 다 외우려고 노력하시면 죽도 없도 안 돼요. 좀 불안해도 어떻게 가자? 자, 우리가 외울 수 있는 범주 유약 공제 전대중이라고 하는 거 바로 재산세 과세 대상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56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재산세계 산출 과정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제 과세 표준하고요.
세율이라고 하는 것을 가야 돼. 그래서 과세 표준은 C7의 C6입니다. C7의 C6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재산세 과세 표준. 그래서 이건 출제 빈도가 높진 않는데 시험 나오면 사실 제일 쉽게 내주는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수험생들이 많이 당해요. 너무 간단하니까 공부를 하실 때 대충 봐요. 그래서 시가 표준을 곱하기 70% 토지의 재산세 과세 표준이고요. 건물도요. 시가 표준을 곱하기 얼마? 바로 70%.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은 시가 표준을 곱하기 60%라고 하는 거에서 아무래도 뭐 출제 포인트를 삼으면 주택이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시가 표준이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려볼까요?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공부를 하실 때, 자,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 공시 체계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것을 결정 공시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 가격 기준표를 활용을 해서 뭘 하게 된다고요? 바로 나머지 토지에서 가격을 다 매긴다. 이걸 뭐라고 한다? 개별 공시지가. 자, 두 번째, 단독주택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매겨놓은 거, 대표적인 단독주택의 가격을 매기면 표준주택 가격. 여기에다 나머지 시군구청장이 자신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단독주택의 가격을 매기면 뭐가 된다?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가격 등은 국토부 장관 전체를 공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학개론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자, 개별 들어가 있으면 누가 담당한다? 시군구청장. 개별 없으면 누가 담당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것을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 가격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시가 표준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요, 지자체장이 결정 고시한 가액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시가 표준액이 뭐냐고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가 표준액 곱하기 70%, 시가 표준액 곱하기 60%가 재산세 과세 표준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까다로운 부분이 재산세 과세 표준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세율까지 가서 볼까요? 이미 다 외우셨습니다. 0.07% 토지에 있어서 농지, 임야, 목장, 용지. 자, 농지는 전답 과소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0.07%.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염터라고 해서 0.2% 적용을 했던 것이 염전과 터미널용 토지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별자 지금 4% 아까 공부하셔서 4%는 뭐라고 해서 장장장장 4장 1장 2장 3장 4장에서 장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4%. 그래서 이미 토지 중에서 공부를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골프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공부하셨고요. 건물 중에서 골프장용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 중에서 나오는 게 장해서 별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토지, 건물, 주택 중에서 4% 장장장, 장 시리즈로 가는 것이 어떻다? 4%. 참고적으로 고급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4%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급주택 딱 그게 착각하기 쉬운데 고급주택은 4%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4% 적용하는 게 뭐라고요? 장 시리즈. 그래서 0.07% 분리과세대상 토지, 0.2% 분리과세 대상 토지, 4% 고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서 장장, 그 다음에 같이 관련되는 건물, 그리고 주택 중에서 자, 4%를 적용하는 게 별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기억해 볼까요? 별차운원에서 차고지, 운전학원용 토지라고 하는 거, 원형 보전임이야. 그 다음에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뭐 있어요? 바로 부속 토지 이런 식으로 걔들을 다 합쳐서 자, 이게 과세 표준에 따라서 0.2에서 0.4%의 세율을 적용한다. 숫자 이거 안 물어봐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도 그걸 다 합쳐가지고 일정한 과세 표준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지자체 관할구에 가는 자,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를 다 묶어가지고 과세 표준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0.2에서 0.4. 주택은요, 별장을 제외한 주택을 의미하게 됩니다. 0.1에서 0.4. 약간 0.2에서 0.5였네요. 자, 그럼 이걸 분석을 해보십시다. 자, 지금 이걸 개별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장 큰 게 뭐가 됩니까? 사장이라고 해서 장장장 들어가면 어떻다?
4%, 가장 작은 게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예, 0.07%라고 하는 거, 농지이며, 목장용지. 그러면 이제 별도합산이나 종합합산 같은 경우는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총액을 따져, 과세표준을 다 합쳐봐야지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마땅히 딱 금액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율을 가지고 문제 쟁점을 삼아낼 때는 가장 높은 거고요, 가장 낮은 거,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게 되면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을 뽑는 건 뭐라고요? 딱 떨어지는 거, 단일 세율에 대해서만 출제 이슈가 돼요. 중간에 물론 나오겠죠. 별도합산 관련해서 별차 운운이라든가 보속토지 이런 게 나오더라도 어차피 이 아이는 0.1에서 0.5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파트는 어떻다?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얘들은 다 사이드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주택은 4단계에서 0.1에서 0.4 이렇게 해서 별장제, 별장은 얼마? 4%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게 지금요, 지자체장은 이 재산세라고 하는 거 세율 바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자, 이건 이제 취득세 할 때도 등록면허세 할 때도 재산세 할 때도 똑같은 구조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슈 자체를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해 가감한 세율은 그해만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요것만 이제 달라지는 거야. 취득세도 50% 범주에서 표준세율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등록면에서도 50% 범주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다 안 됩니다. 나오면 감사한 지문이고요. 재산세도 다 50% 범주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는 보유세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 그 다음에도 세금 내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 그 한 해만 어떻다? 자, 적용을 하게 된다. 이 정도가 세율과 과세 표준이라는 개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율과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지금 토지에 있어서 내용 다 아시는 거야? 토지는 개별 분리과세 대상 토지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 안에는 각각의 토지 단위로 다 해당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한다. 근데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그 지자체에 납세 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다 합쳐서 과세 표준 합산을 해서 다 과세 표준을 잡고 거기다 세율을 적용을 한다. 종합 합산도 부속 토지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으면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 그러면 이제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아까 0.2에서 0.5였나요? 그래서 과세 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달리 적용이 된다. 그래서 합산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분리과세 개념을 확인을 해 주셔야겠고요. 자, 주택은요, 주택별로 어떻다?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해서 자, 우리 주택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3억짜리 주택이 있고, 자, 2억짜리 주택이 있고, 2억 5천짜리 주택이 있으면은 이거 다 합쳐가지고 주택 예를 들어서 8억, 7억 5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택별로 어떻게 한다?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요 복잡한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는데 무조건 주택 하나 단위로 다 세금을 재산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져볼까요? 어떤 사람이 주택을 자 3억짜리 주택이라고 6억짜리 주택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일정한 세율이 있겠지. 우리가 세율을 외우잖아. 주택은 별장 4%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초과 누진 세율이라서 외울 수가 없다고. 그 금액까지 외우는 건 의미가 없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6억짜리 주택인데 이게 갑과 을이 자 50대 50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갑이 3억 해서 자 과세 표준 적용을 세율 적용하고 을이 3억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얼마? 6억으로 해서 아까 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어때? 주택별로 적용을 한다라고 했었죠. 이걸 디테일하게 볼 게 아니라고 무조건 6억으로 계산을 해서 자 세율을 곱해서 그 과세 표준에 따라서 아까 세율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억을 기준으로 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가 확정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50대 50으로 나눠서 재산세를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거를 3억으로 해서 얘가 3억 가지고 있고 얘가 3억 가지고 있으니까 3억이 아마도 6억보다는 세율이 낮겠죠.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냥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적용할 때 그냥 하나의 주택 통째로 다 적용을 한다. 이게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고 또 하나가 우리가 아까 주택이라는 게 토지라고 하는 거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게 되면은 토지 플러스
건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주택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 그냥 통째로 묶어서 세트로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하고 거기다가 일정한 세율을 적용을 해서 주택권 재산세를 확정을 한다고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한테는 토지 가격의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각각의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비율만큼의 재산세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가 복잡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주택은 무조건 어떻다? 주택 단위로 계산한다.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다 합쳐서 과세 표준을 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냥 하나 단위로 한다. 한편 하나의 토지,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을 때 일단 주택 단위로 세금을 매기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한다? 나누어서 세금을 조세세를 부과를 한다. 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도 일단은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재산세를 확정을 하고 거기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안분해서 토지 지분권하고 건물 지분권 그 가액에 안분해서 어떻다? 재산세 과세가 부과가 이루어지게 된다 해서 자 주택은 뭐라고요? 왜 이렇게 주택별로 경우의 수를 따지지 마시고 주택은 뭐라고요? 주택별로 분리과세도 뭐라고요? 각 개별 토지별로 한편 별도합산이나 종합합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해당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끼리 다 묶어서 하나의 과세 표준을 잡고 거기다가 어떻다?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세부담 상한 볼까요? 세부담 상한. 자, 이게 30회 때가 구성이 됐었는데 29회 때 나왔었는데 자, 이게 세부담 상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담 상한. 자, 토지 건물은 간단해요. 직전 연도 대비 얼마? 1.5배까지만 어떻다? 재산세 과세할 수 있다. 토지 혹은 건물은 뭐라고요? 직전 연도 대비 1.5배. 그래서 뭐 이건 특별히 문제가 안 돼요. 나중에 종부세 할 때도 똑같은 1.5배. 이런 것들은 큰 이슈가 안 됩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개별 공시지가 이런 걸 올림으로써 과세 표준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세법을 개정을 해서 세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자, 토지나 건물은 전년 대비 얼마? 1.5배까지만 어떻다? 재산세 과세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슈가 되는 것들은 주택이죠. 3억, 6억 해서 요 세 개 구간을 만듭니다. 자, 3억 이하인 경우 1.05, 3억 초과 6억 이하가 됐을 때는 얼마? 1.1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6억 초과면 얼마? 1.3까지, 전년 대비 얼마? 1.3배까지 어떻다? 재산세, 소위 세부담 상한을 적용을 받는다. 해서, 자, 요게 이제 우리 앞에서 취득세 할 때, 자, 기억나실까요? 취득세, 주택이 된 유상 승계 취득이 되게 되면은 세율 어떻게 됐었어요? 1, 2, 3 이런 식으로 갔었죠. 거기는 6억, 9억 이렇게 가서 6억 이하가 되면 얼마? 1%, 6억 초과 9억 이하가 되면 얼마? 2%, 9억 초과면 얼마? 3%. 그 이제 6억, 9억 구간으로 취득세는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재산세는 3억만 해도 괜찮거든. 그래서 재산세 3억, 6억 이렇게 해서 토탈 세개 구간 1.05, 1.1, 1.3이라고 하는 거. 이게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재산세계 산출 과정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잠시 끊었다가 여기 다시 과세표준 세율 가지고 지문부터 시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하겠습니다.